북한과 러시아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석유, 에너지 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북한이 줄 게 없어요. 병력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 관계는 평균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중국은 60억 달러 넘은 적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 273억 불까지 갔거든요. 한러간에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 우주 관련 기술, 검사 기술들 우리한테 매력적이거든요. 우리는 러시아 가지고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소비 제품들. 러시아 소비 제품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밀, 기계, 전자 이런 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애매하게 끝날 거예요. 종전은 아니고 네네. 휴전인 듯 종전인 듯 애매하게.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의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할 텐데 이건 절대 안 내줄 거예요. 그럼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국제사회가 푸틴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수가 없죠. 불법적으로 침략한 거니까. 그런데 또 국제사회 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영원히 러시아를 고립시키면 푸틴이 휴전에 동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일정한 제재는 유지하되 숨통은 틔워주는 이 정도의 휴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보적으로는 휴전이니까 러시아는 북한이 계속 필요하겠죠. 군수보급기지로서. 근데 휴전이 되고 나면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는 점령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 다 재건해야 돼요. 그럼 유럽이 러시아가 밉다고 그래서 그 재건 경제시장을 유럽이 버리겠어요? 돈 되면 또 해야죠. 너도나도 참여할 거래요? 미국이 먼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재가 유지되지만 러시아 시장을 세계는 버리지 않는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재건 수요가 폭발적이거든요. 러시아는 자체 재건할 능력이 없어요. 건설 노동자가 아예 없는데, 건설업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양측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푸틴은 반서방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또 앙금이 있으니까 푸틴의 미래는 대서양, 유럽보다는 동쪽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인도, 중국 있잖아요. 상하이 협력국가 그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푸틴은 야심찬 계획이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있던 거죠. 서방보다는 동방, 반서방이니까. 그럼 신동방 정책은 이제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철도, 그 다음에 북극항로, 이 노다지죠, 새로운.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는 유럽에 못 파는 걸 인도와 중국에 팔고 있는데, 코가 꼈어요. 가격 결정을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팔긴 팔지만 헐값에, 싼 값에 많이 팔아요. 그렇죠. 갑이죠, 그쪽이. 근데 모디는 뭐예요?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 외교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요, 부담스럽죠. 전략적 관계도 충돌하고. 그럼 동쪽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강력한 미일 동맹. 한국과는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베리아 천원 지하자원에 파이프라인을 빼는 것도 한반도로 빼야 되는 거고, 시베리아 극동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물류체계, 부산항과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극항로도 세계적인 무역대국 우리. 일본은 또 북방 4개월 또 정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껄끄러워요. 그럼 한국은 사실은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삐져서 있고 나가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미래는 남북 경협과 한반도 TKR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지들도 알아요. 알아요. 그럼 뭐 북한한테 코가 끼는 거 아니냐.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인데요.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들이 마음대로 해요. 거기까지 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그래서 김정일 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협의를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전 국정 운영이 너무 미숙해서 그런 거지. 저러면 죽는 길이에요. 남북 경협을 해야 되는 거고
남한하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는 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호 윈윈이라는 카드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하고 협력을 왜 하느냐? 못 믿을 놈들하고. 아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미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권에 양분된 견해죠. 국민들이 갈라져 있죠.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의 답이 있다. 경제의 답이 있고, 북한이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되면 독재 효과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시진핑 독재 정권이 지금 흔들리는 것도 중국이 민도가 경제적 발전하니까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민도가 높아지면 독재 정권은 이 존립의 기반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김정은 정권도 세계 경제에 정상국가로 포섭되고 남북 경협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나마 좋았던 때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남북 경협할 때, 그때는 굶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남북 관계 깨지니까 굶고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김정은이 말은 안 듣겠지만 사실은 김정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 협력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고 북한 경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고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협력 선택은 제가 보기엔 저거는 악수거든요. 악수 중에 악수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돼요.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국제사는 냉혹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 그 다음에 이 땅의 번영과 평화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국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데 의미 없는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냉혹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게 냉혹함이잖아요. 그럼 바이든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국 국력이 상당 부분 아직도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했던 시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하얀 곡선이에요. 마가 안 됩니다. 마가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하잖아요. 네, 위대하게.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도 상대적 강자로서 위상은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전 세계의 위상은 점점 좀 줄어들 거다. 이게 바이든 방식과 트럼프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바이든은 뭐냐면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아니니까 일로 와 민주주의 국가들 어깨동무해. 맞아요. 네. 이게 민주주의 네트워킹이에요. 같이 하자 역할을. 트럼프는요, 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 건 네가 알아서 해. 방위비 올려. 그리고 주둔비 내놔. 이게 트럼프 방식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미국이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방식, 그럼 트럼프가 나쁘냐? 아니죠. 왜 남의 나라 지켜주고, 왜 유럽에 막대한 방위비를 쓰고, 왜 자기들 군인들을 희생합니까? 미국 국익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국익에서 봐야 돼. 제일 좋은 건 나쁜 놈 벌 주고 세계가 화합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언제든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연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대한민국 뭐 시끄럽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질서 정연하게 이 진행이 되는 많은 시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혼란스럽거든요. 미국도 난리 나죠, 뭐 사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이 끝나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뭐 이번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국방력 5위입니다. 핵이 없다 뿐이지. 경제력은 10위권이고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잘 극복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도권과 권리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이 민족의 미래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화합을 해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트럼프 2.0 시대 안보 이슈가 분명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지혜로운 목소리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동강 TV도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의 영국의 이제 모 매체에서 네. 휴전안과 관련된 한 3가지 안을 또 새롭게 들고 나왔는데, 지금 현 전선에서 멈춘 상황에서 일종의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영국, 프랑스, 나토가 아닌 영국, 프랑스 군대가 전선의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을 맡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키이우 중심으로 한 거기를 영프의 군인들이 와서 수도를 지켜주고 대신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지금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이 뭐냐면, 지금 워낙 이제 러시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자폭들은 공격을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켜주는 일종의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 대공 자산들을 배치하는 방안. 그 3가지 방안이 최근에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방안도 잘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럼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일종의 안보적 담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일단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네네. 병력을 보내야 되는 그럼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프 군대가 지금 이제 휴전하게 되면 일종의 휴전선이 생기겠죠? 거기 영프 군대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과연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일까? 나오는 안들이 보면 계속 의문점만 생기는 안들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에,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상호 방위 협정이라든지 나토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꺼냈지만 우리나라도 휴전하는데 한 2년 넘게 걸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말처럼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제 이게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중재안에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우크라이나 도와주면서 싸울 거냐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말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막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하고 누가 버터도 훔쳐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나왔지만은 이게 후기로 가면서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러시아 입장도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이렇게 취약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도 세계적인 방산 대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냉전 전에는 무기체계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또 그런 공산당의 체계였으니까 가능했는데,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런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방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품질의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막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낼 능력도 안 되고 지금은 상황이. 전쟁을 사실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무기체계는 기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군에서 이제 적합 판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성숙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 조건에 버텨야 되는 반도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반도체를 자꾸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갑자기 미사일이 엉뚱한 데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제재를 피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지금 병력을 갈아넣어야 될 상황이고, 심지어는 잘하면 또 이제 추가 뭐 모병이 됐든 아니면 최악의 수로 이제 징병이 됐든 이걸 올해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경제를 돌려야 될 젊은 남성들이 모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징병제로 가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또 멈춰지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더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는 해야죠. 근데 그 이 포기의 결과가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전선에서 멈춰버린다? 그럼 쿠르스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쿠르스크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그냥 던져줄 거냐? 아니면 쿠르스크를 찾아온 대신 피 흘려 얻어낸 영토를 그만큼 줄 거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의 휴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휴전 협상 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비슷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뭔가 또 안 맞으면 서로 공세할 거고, 그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거고, 이런 일들이 향후에 트럼프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종전 관련된 추이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제 미국은 개입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K방산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은 아니지만 네. 올해는 제가 이제 K방산 전망하기에는 올해는 중동이다. 아, 중동. 네, 중동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언론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우디도 지금 K2 전차를 뭐 소량이든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6, 17년에 사실 사우디가 우리나라에서 그 K9 자주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비호 자주 대공포 이런 거, 비호 복합 뭐 이런 것도 이제 대규모로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K9 자주포가 이제 당시 이제 그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합쳐서 이제 파워팩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제 파워팩을 썼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뭐 이 세계 뉴스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빈살만 되면서 왜 튀르키예에서 그 사우디 대사관에서 그 사우디 언론인을 죽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카타르에 우리가 이제 육군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부대를 구성해서 가서 뭐 현지 훈련도 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UAE도 갈 예정인데,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이제 연합훈련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일즈 겸 프로모션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아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올해는 이제 중동 쪽, 그래서 뭐 지금 화력으로 얘기하면 이제 K9 자주포, 천무, 그 다음에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도 중동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SM은 이제 양산에 들어가지만 당장 이거를 뭐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 수출할 여력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미사일전을 받고,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 뭐 UAE 이런 나라들 이미 천공투를 우리한테 수입해 갖고 이제 그보다 조금 높은 한 고도 5, 60km 유입할 수 있는 LSM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이 지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다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이나 나토 차원에서도 야 이제 우리 웬만하면 우리끼리 좀 하자, 무기 이런 쓰자. 영향이 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좀 물이 빠지고 있지만 반면에 중동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우디나 중동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거기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중국 거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K 방산을 찾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쪽, 특히 전투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중동 그게 있습니다. 환장하게 만들어요. 이 파는 사람을 거의 미치게 만들어요. 그런 케이스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요. 상당히 많이 봤는데, 프랑스나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런 애간장을 많이 이제 당해본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방산업체, 특히 이제 중동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이 중동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약서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이 돼야 이게 발효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항공기 쪽은 좀 이제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 이제 UAE도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계속 막 태클 걸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을 걸고 하니까 안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제 이제 뭐 젠 35 이런 것들 막 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상 장비 수출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미정부의 허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팔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미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제, 물론 이제 사우디나 UAE 오일머니가 상당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제, 유럽제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후 정비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해가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게 뭐 미국, 유럽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UAE나 사우디가 다 왕정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사실 무기 도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의 커미션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착복을 하고 이제 자기 돈처럼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나 UAE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방위 산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뭐 석유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키운다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방위 산업이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 펀드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보면은 좀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그런 방산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해요.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UAE도 그 중동에서 방산 보국의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그럴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또 제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돈은 일단 많잖아요. 돈 네. 띄어먹을 가능성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얘기 나오는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년 올해 좀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주시장이 안 좋은데 방산주가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반면에 이제 국산 항공기는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KF-21 수출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 특히 이제 전투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당 국가의 공군에 전력화 된 다음에 보통 많이 돼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KF-21은 좀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뭐 장갑차, 전차, 자주포, 뭐 다연장, 그다음에 유도 무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함정, 잠수함은 25년도 파란불을 이루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러시아도 힘들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시작하고 한 1, 2년 동안은 작년까지도 러시아 경제가 좋았어요. 지표를 보면 엄청 느는데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 초기에 군수물자라든가 이 공장을 이제 민수공장까지도 다 군수로 전환해가지고 돌리면 2, 3년 동안은 경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역시 어려움이 있고 푸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나 조금 좀 탈환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미치는 장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좀 트럼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적당한 어떤 타협선을 좀 찾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6개월 내 되면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종전으로 가는 이런 그 경로로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렇게 접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뭐 버터로 훔치고 그렇죠. 네, 막 네. 그런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오르다 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트럼프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게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아, 민가나 이런 데 네, 가가지고. 그것도 무슨 예전처럼 뭐 금은 보석을 털고 뭐 공장 시설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핸드폰 뭐 이런 거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방탄조끼 안에 그 방탄판을 다 빼내고 거기다 훔친 노트북을 넣어가지고 대신 넣어가지고 이제 몰래 그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침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상에 좀 놀란다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또 특별한 분야의 그 우위를 보이는 거기서 좀 외화 같은 것도 많이 획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번영을 이뤄놓은 부분에 시골 마을에서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러시아 쪽의 어떤 그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병사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빨리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빠르게 이제 친밀해졌는데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더 이상 뭐 협력할 것이 있을까? 앞서서도 원래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외에도 이 군사 기술을 받기 원했는데 정황상 아직까지는 핵심 기술은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앞서서 이 러시아 경제, 이 전시 경제 때문에 단기간은 반짝했지만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국이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관계라는 게 사실 1990년 수교한 이후에 한러 관계라는 게 뭐 끈끈했죠. 한동안은 러시아가 차관 빌려간 거 갚지 못해가지고 그걸 뭐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한테 그렇죠. 그 불곰 사업인가 해가지고 갚기도 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에 한국이 이제 비전투 장비지만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특히 그 미국을 통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이제 포탄을 지원을 한 거죠. 한 50만 발.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을 우리가 풍산해서 이제 생산한 155mm 박격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50만 발 채워 넣는 거였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한국이 지원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라서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고 특히 그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더 스텝을 밟아 나가고 북한군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투용 무기도 보낼 수 있다. 또 젤렌스키도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러시아에 묶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압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떤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북한에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전한 뭐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결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25번째 교역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한류 문화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청년들이 다 즐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랑 무관하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너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상대한테 물론이죠. 공을 떠넘기는 거죠. 뭐 러시아도 한국이 더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러시아가 자중해야 된다. 북한군 파병 등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간에 이제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뭐, 그런 지역의 그 복구 작업을 일부 할 수는 있을 텐데, 전후 복구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얼마나 그 전쟁에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나눠주거든요. 네, 네.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나토라든가 이런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벌어질 텐데 그쪽의 시장이 더 클 수도 있다. 아.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요. 그쪽 지역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러 관계는 회복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석유, 에너지, 비료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북한이 줄 게 없어요. 병력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 관계는 평균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네. 중국은 60억 달러 넘은 적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 273억 불까지 갔거든요. 한러 간에는. 한러 간에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 우주 관련 기술, 네. 군사 기술들. 우리한테 매력적이거든요. 우리는 러시아 가지고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소비 제품도 러시아 소비 제품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밀, 기계, 전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애매하게 끝날 거예요. 아, 종전은 아니고 네, 네. 휴전인 듯 종전인 듯 애매하게.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의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할 텐데 이건 절대 안 내줄 거예요. 그럼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국제사회가 푸틴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수가 없죠. 불법적으로 침략한 거니까. 그런데 또 국제사회 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영원히 러시아를 고립시키면 푸틴이 휴전에 동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일정한 제재는 유지하되 숨통은 틔워주는 이 정도의 휴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보적으로는 휴전이니까 러시아는 북한이 계속 필요하겠죠. 군수보호기지로서. 근데 휴전이 되고 나면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는 점령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 다 재건해야 돼요. 그럼 유럽이 러시아가 밉다고 그래서 그 재건 경제 시장을 유럽이 버리겠어요? 돈 되면 또 해야죠. 너도나도 참여할 거예요? 미국이 먼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제재가 유지되지만 러시아 시장을 세계는 버리지 않는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재건 수요가 폭발적이거든요. 러시아는 네, 자체 네. 재건할 능력이 없어요. 건설 노동자가 아예 없는데, 건설업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양측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푸틴은 반서방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또 앙금이 있으니까 푸틴의 미래는 대서양, 유럽보다는 동쪽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인도, 중국 있잖아요. 상하이 협력국가 그거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푸틴은 야심찬 계획이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있던 거죠. 서방보다는 동방, 반서방이니까. 그럼 신동방 정책은 이제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철도, 그다음에 북극 항로, 이 노다지죠, 새로운.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는 유럽에 못 파는 걸 인도와 중국에 팔고 있는데 이 코가 꼈어요. 가격 결정을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팔긴 팔지만 헐값에 싼 값에 많이 팔아요. 그렇죠. 갑이죠, 그쪽이. 근데 네. 모디는 뭐예요?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 외교잖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뢰가 없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네. 중국은요. 부담스럽죠. 전략적 관계에서 충돌하고. 그럼 동쪽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강력한 미일 동맹. 한국과는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베리아 천원 지하자원에 파이프라인을 빼는 것도 한반도로 빼야 되는 거고 시베리아 극동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물류체계 부산항과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극항로도 세계적인 무역대국 우리. 일본은 또 북방 4개월 또 정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껄끄러워요. 그럼 한국은 사실은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삐져서 있고 나가 있지만 네. 사실은 북한의 미래는 남북 경협과 한반도 TKR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종단철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지들도 알아요. 알아요. 그럼 뭐 북한한테 코가 끼는 거 아니냐.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인데요.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들이 마음대로 해요. 거기까지 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네. 원래 그래서 김정일 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파이프 라인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협의를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정은이 전 국정 운영이 너무 미숙해서 그런 거지. 저러면 진짜 죽는 길이에요. 남북 경협을 해야 되는 거고 남한하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는 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호 윈윈이라는 카드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하고 협력을 왜 하느냐? 못 믿을 놈들하고. 아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미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양분된 견해죠. 국민들이 갈라져 있죠.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의 답이 있다. 경제의 답이 있고 북한이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되면 독재 효과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시진핑 독재 정권이 지금 흔들리는 것도 중국이 민도가 경제적 발전하니까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민도가 높아지면 독재 정권은 이 존립의 기반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김정은 정권도 세계 경제의 정상국가로 포섭되고 남북 경협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나마 좋았던 때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남북 경협할 때예요. 그때는 굶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남북 관계 깨지니까 굶고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김정은이 말은 안 듣겠지만 사실은 김정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 협력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고 북한 경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고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협력 선택은 제가 보기엔 저거는 악수거든요. 악수 중에 악수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돼요.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국제사는 냉혹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 그 다음에 이 땅의 번영과 평화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국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데 의미 없는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냉혹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게 냉혹함이잖아요. 그럼 바이든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국 국력이 상당 부분 아직도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했던 시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하얀 곡선이에요. 마가 안 됩니다. 마가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하잖아요. 네, 위대하게.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도 상대적 강자로서 위상은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전 세계의 위상은 점점 더 줄어들 거다. 이게 바이든 방식과 트럼프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바이든은 뭐냐면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아니니까 일로 와 민주주의 국가들 어깨동무해. 맞아요. 네. 이게 민주주의 네트워킹이에요. 같이 하자 역할을. 트럼프는요. 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 건 네가 알아서 해. 방위비 올려. 그리고 주둔비 내놔.
이게 트럼프 방식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미국이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방식, 그럼 트럼프가 나쁘냐? 아니죠. 왜 남의 나라 지켜주고, 왜 유럽에 막대한 방위비를 쓰고, 왜 자기들 군인들을 희생합니까? 미국 국익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국익에서 봐야 돼. 제일 좋은 건 나쁜 놈 벌 주고 세계가 화합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언제든 자기 민족, 자기 국가 한 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뭐 대한민국 뭐 시끄럽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질서 정연하게 이 진행이 되는 많은 시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혼란스럽거든요. 미국도 난리 나죠, 뭐 사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이 끝나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뭐 이번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국방력 5위입니다. 핵이 없다 뿐이지. 경제력은 10위권이고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잘 극복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도권과 권리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이 민족의 미래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화합을 해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안보 이슈가 분명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지혜로운 목소리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동강 TV도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의 영국의 이제 모 매체에서 네. 휴전안과 관련된 한 3가지 안을 또 새롭게 들고 나왔는데, 지금 현 전선에서 멈춘 상황에서 일종의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영국, 프랑스, 나토가 아닌 영국, 프랑스 군대가 전선의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을 맡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키이우 중심으로 한 거기를 영프의 군인들이 와서 수도를 지켜주고, 대신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 치면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이 뭐냐면, 지금 워낙 이제 러시아의 뭐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자폭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켜주는 일종의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 대공 자산들을 배치하는 방안. 그 3가지 방안이 최근에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방안도 잘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럼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 일종의 안보적 담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일단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네네. 병력을 보내야 되는 그럼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프 군대가 지금 이제 뭐 휴전하게 되면 일종의 휴전선이 생기겠죠? 거기 영프 군대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과연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일까? 나오는 안들이 보면 계속 의문점만 생기는 안들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에,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뭐 상호 방위 협정이라든지 뭐 나토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시작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꺼냈지만 뭐 우리나라도 휴전하는데 한 뭐 2년 넘게 걸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말처럼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중재안에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우크라이나 도와주면서 싸울 거냐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말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막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하고 뭐 누가 버터도 훔쳐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나왔지만은 이게 후기로 가면서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러시아 입장도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이렇게 취약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도 세계적인 방산 대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냉전 전에는 뭐 무기체계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또 그런 공산당 체계였으니까 가능했는데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런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방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품질의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막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낼 능력도 안 되고 지금은 상황이 전쟁을 사실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무기체계는 뭐 기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군에서 이제 적합 판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성숙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 조건에 버텨야 되는 반도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반도체를 자꾸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갑자기 미사일이 엉뚱한 데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제재를 피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지금 병력을 갈아넣어야 될 상황이고 심지어는 잘하면 또 이제 추가 뭐 모병이 됐든 아니면 최악의 수로 이제 징병이 됐든 이걸 올해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경제를 돌려야 될 젊은 남성들이 모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징병제로 가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또 멈춰지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더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는 해야죠. 근데 그 이 포기의 결과가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전선에서 멈춰버린다? 그럼 크루스쿨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크루스쿨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그냥 던져줄 거냐? 아니면 크루스쿨을 찾아온 대신 피 흘려 얻어낸 영토를 그만큼 줄 거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의 휴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휴전 협상 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비슷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 뭔가 또 안 맞으면 서로 공세할 거고, 그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거고, 이런 일들이 향후에 트럼프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종전 관련된 추이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제 미국은 개입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K방산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은 아니지만 네. 올해는 제가 이제 K방산 전망하기에는 올해는 중동이다. 아, 중동. 네, 중동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언론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우디도 지금 K2 전차를 뭐 소량이든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6, 17년에 사실 사우디가 우리나라에서 그 K9 자주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비호 자주 대공포 이런 거, 비호 복합 뭐 이런 것도 이제 대규모로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K9 자주포가 이제 당시 이제 그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합쳐서 이제 파워팩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제 파워팩을 썼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뭐 이 세계 뉴스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빈살만 되면서 왜 튀르키예에서 그 사우디 대사관에서 그 사우디 언론인을 죽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카타르에 우리가 이제 육군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부대를 구성해서 가서 뭐 현지 훈련도 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UAE도 갈 예정인데,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이제 연합훈련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일즈 겸 프로모션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아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올해는 이제 중동 쪽, 그래서 뭐 지금 화력으로 얘기하면 이제 K9 자주포, 천무, 그 다음에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도 중동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SM은 이제 양산에 들어가지만 당장 이거를 뭐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 수출할 여력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미사일전을 받고,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 뭐 UAE 이런 나라들 이미 천공투를 우리한테 수입해 갖고, 이제 그보다 조금 높은 한 고도 5, 60km 유격할 수 있는 LSM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이 지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다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이나 나토 차원에서도 야, 이제 우리 웬만하면 우리끼리 좀 하자. 이런 영향이 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좀 물이 빠지고 있지만, 반면에 중동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우디나 중동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거기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중국 거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K 방산을 찾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쪽, 특히 전투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중동 그게 있습니다. 환장하게 만들어요. 이 파는 사람을 거의 미치게 만들어요. 그럼 케이스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요. 상당히 많이 봤는데, 프랑스나 뭐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런 애간장을 많이 이제 당해본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방산업체, 특히 이제 중동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이 중동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약서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이 돼야 이게 발효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항공기 쪽은 좀 이제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들이 그 이제 사실 이제 UAE도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계속 막 태클 걸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을 걸고 하니까 안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제 이제 뭐 젠 35 이런 것들 막 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상 장비 수출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미 정부의 허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팔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미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제, 물론 이제 사우디 UAE 오일머니가 상당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제, 유럽제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후 정비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해가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게 뭐 미국, 유럽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UAE나 사우디가 다 왕정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사실 무기 도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의 커미션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착복을 하고 이제 자기 돈처럼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나 UAE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방위 산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뭐 석유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키운다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방위 산업이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 펀드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보면은 좀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그런 방산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해요.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UAE도 그 중동에서 방산 보국의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그런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또 제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돈은 일단 많잖아요. 돈 네. 띄어먹을 가능성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얘기 나오는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년 올해 좀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주시장이 안 좋은데 방산주가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반면에 이제 국산 항공기는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KF-21 수출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 특히 이제 전투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당 국가의 공군에 전력화 된 다음에 보통 많이 돼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KF-21은 좀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뭐 장갑차, 전차, 자주포, 뭐 다연장, 그 다음에 유도무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정, 잠수함은 25년도 파란불을 이루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러시아도 힘들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시작하고 한 1, 2년 동안은 작년까지도 러시아 경제가 좋았어요. GDP 성장률 플러스 엄청 나오고. 느는데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 초기에 군수 물자라든가 이 공장을 이제 민수 공장까지도 다 군수로 전환해 가지고 돌리면 2, 3년 동안은 경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역시 어려움이 있고, 푸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나 조금 좀 탈환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미치는 장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좀 트럼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적당한 어떤 타협선을 좀 찾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6개월 내 되면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종전으로 가는 이런 그 경로로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렇게 접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뭐 버터로 훔치고, 그렇죠. 네, 막 네. 그런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오르다 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트럼프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게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아, 민가나 이런 데 예, 가가지고. 그것도 무슨 예전처럼 뭐 금은 보석을 털고 뭐 공장 시설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핸드폰 뭐 이런 거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방탄조끼 안에 그 방탄판을 다 빼내고 거기다 훔친 노트북을 넣어가지고 대신 넣어가지고 이제 몰래 그 러시아로 네. 가져가려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침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상에 좀 놀란다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또 특별한 분야의 그 우위를 보이는 거기서 좀 외화 같은 것도 많이 획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번영을 이뤄놓은 부분에 시골 마을에서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러시아 쪽의 어떤 그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병사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빨리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빠르게 이제 친밀해졌는데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더 이상 뭐 협력할 것이 있을까? 앞서서도 원래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외에도 이 군사 기술을 받기 원했는데 정황상 아직까지는 핵심 기술은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앞서서 이 러시아 경제, 이 전시 경제 때문에 단기간은 반짝했지만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재건이라든지 투자 이런 네.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국이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관계라는 게 사실 1990년 수교한 이후에 한러 관계라는 게 뭐 끈끈했죠. 한동안은 러시아가 차관 네네. 빌려간 거 갚지 못해가지고 그걸 뭐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한테 그렇죠. 네. 그 불곰 사업인가 해가지고 갚기도 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에 한국이 이제 비전투 장비지만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특히 그 미국을 통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이제 포탄을 지원을 한 거죠. 한 50만 발.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을 우리가 풍산해서 이제 생산한 네. 155mm 박격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50만 발 채워 넣는 거였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한국이 지원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라서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고 특히 그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더 스텝을 밟아 나가고 북한군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투용 무기도 보낼 수 있다. 또 젤렌스키도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러시아에 묶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압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떤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북한에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전한 뭐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결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25번째 교역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한류 문화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청년들이 다 즐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랑 무관하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상대한테 노려보고 공을 떠넘기는 거죠. 뭐 러시아도 한국이 더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러시아가 자중해야 된다. 북한군 파병 등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간에 이제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뭐 그런 지역의 그 복구 작업을 일부 할 수는 있을 텐데 전후 복구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얼마나 그 전쟁에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나눠주거든요. 네, 네.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나토라든가 이런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벌어질 텐데 그쪽의 시장이 더 클 수도 있다. 아.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으니까요. 그쪽 지역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러 관계는 회복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북한과 러시아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석유, 에너지 필요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북한이 줄 게 없어요. 병력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역 관계는 평균 수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네, 네. 중국은 60억 달러 넘은 적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 273억 불까지 갔거든요. 한러간에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 우주 관련 기술, 네. 군사 기술들 우리한테 매력적이거든요. 우리는 러시아 가지고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소비 제품들 러시아 소비 제품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정밀, 기계, 전자 이런 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적이에요. 호환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애매하게 끝날 거예요. 아, 종전은 아니고 네네. 휴전인 듯 종전인 듯 애매하게.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거의 남한 면적을 장악하고 할 텐데 이건 절대 안 내줄 거예요. 그럼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국제사회가 푸틴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줄 거예요? 풀어줄 수가 없죠. 불법적으로 침략한 거니까. 그런데 또 국제사회 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영원히 러시아를 고립시키면 푸틴이 휴전에 동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은 일정한 제재는 유지하되 숨통은 틔워주는 이 정도의 휴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보적으로는 휴전이니까 러시아는 북한이 계속 필요하겠죠. 군수보급기지로서. 근데 휴전이 되고 나면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는 점령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양쪽 다 재건해야 돼요. 그럼 유럽이 러시아가 밉다고 그래서 그 재건 경제 시장을 유럽이 버리겠어요? 돈 되면 또 해야죠. 너도나도 참여할 거려? 미국이 먼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제재가 유지되지만 러시아 시장을 세계는 버리지 않는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과 재건 수요가 폭발적이거든요. 러시아는 네, 자체 네. 재건할 능력이 없어요. 건설 노동자가 아예 없는데, 건설업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양측의 수요가 발생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푸틴은 반서방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또 앙금이 있으니까 푸틴의 미래는 대서양, 유럽보다는 동쪽에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인도, 중국 있잖아요. 상하이 협력국가 그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푸틴은 야심찬 계획이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있던 거죠. 서방보다는 동방, 반서방이니까. 그럼 신동방 정책은 이제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시베리아 횡단철도, 대륙간철도, 그 다음에 북극항로, 이 노다지죠, 새로운.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는 유럽에 못 파는 걸 인도와 중국에 팔고 있는데 코가 꼈어요. 가격 결정을 인도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팔긴 팔지만 헐값에 싼 값에 많이 팔아요. 그렇죠. 갑이죠, 그쪽이. 근데 네. 모디는 뭐예요?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 외교잖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네. 중국은요. 부담스럽죠. 전략적 관계도 충돌하고. 그럼 동쪽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강력한 미일 동맹. 한국과는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베리아 천원 지하자원에 파이프라인을 빼는 것도 한반도로 빼야 되는 거고 시베리아 극동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것도 우리 한국의 물류체계 부산항과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극항로도 세계적인 무역대국 우리. 일본은 또 북방 4개월 또 정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껄끄러워요. 그럼 한국은 사실은 상당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삐져서 있고 나가 있지만 네. 사실은 북한의 미래는 남북 경협과 한반도 TKR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지들도 알아요. 알아요. 그럼 뭐 북한한테 코가 끼는 거 아니냐.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인데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들이 마음대로 해요. 거기까지 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네. 원래 그래서 김정일 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파이프라인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협의를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김정은이 전 국정 운영이 너무 미숙해서 그런 거지. 저러면 즉 죽는 길이에요. 남북 경협을 해야 되는 거고 남한하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는 뭐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호 윈윈이라는 카드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하고 협력을 왜 하느냐? 못 믿을 놈들하고 아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는 미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권의 양분된 견해죠. 국민들이 갈라져 있죠.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는 경제의 답이 있다. 경제의 답이 있고 북한이 세계 경제에 포섭이 되면 독재 효과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시진핑 독재 정권이 지금 흔들리는 것도 중국이 민도가 경제적 발전하니까 민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민도가 높아지면 독재 정권은 이 존립의 기반을 상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김정은 정권도 세계 경제의 정상보로 포섭되고 남북 경협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나마 좋았던 때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남북 경협할 때예요. 그때는 굶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남북 관계 깨지니까 굶고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한다고 김정은이 말은 안 듣겠지만 사실은 김정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 협력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고 북한 경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고립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의 협력 선택은 제가 보기엔 저거는 악수거든요. 악수 중에 악수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돼요. 러우 전쟁 이후도 생각해야 되고 국제사는 냉혹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 그 다음에 이 땅의 번영과 평화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국제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데 의미 없는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냉혹해요.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게 냉혹함이잖아요. 그럼 바이든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국 국력이 상당 부분 아직도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했던 시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하얀 곡선이에요. 마가 안 됩니다. 마가가 무슨 뜻이에요?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하잖아요. 네, 위대하게. 그러니까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인정한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도 상대적 강자로서 위상은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미국의 전 세계의 위상은 점점 줄어들 거다. 이게 바이든 방식과 트럼프 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바이든은 뭐냐면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아니니까 일로 와 민주주의 국가들 어깨 동무해. 맞아요. 네. 이게 민주주의 네트워킹이에요. 같이 하자 역할을. 트럼프는요. 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 건 네가 알아서 해. 방위비 올려. 그리고 주둔비 내놔. 이게 트럼프 방식인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미국이 예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방식, 그럼 트럼프가 나쁘냐? 아니죠. 왜 남의 나라 지켜주고 왜 유럽에 막대한 방위비를 쓰고 왜 자기들 군인들 희생합니까? 미국 국익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국익에서 봐야 돼. 제일 좋은 건 나쁜 놈 벌 주고 세계가 화합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언제든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연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대한민국 뭐 시끄럽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질서 정연하게 이 진행이 되는 많은 시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혼란스럽거든요. 미국도 난리 나죠, 뭐 사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성장통이 끝나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뭐 이번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국방력 5위입니다. 핵이 없다 뿐이지. 경제력은 10위권이고요.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잘 극복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도권과 권리는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이민족의 미래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그런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화합을 해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트럼프 2.0 시대 뭐 안보 이슈가 분명히 수면 위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지혜로운 목소리 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동강 TV도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범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럽의 영국의 이제 모 매체에서 네. 휴전안과 관련된 한 3가지 안을 또 새롭게 들고 나왔는데
지금 현 전선에서 멈춘 상황에서 일종의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나토가 아닌 영국, 프랑스 군대가 전선의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을 맡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키이우 중심으로 한 거기를 영프의 군인들이 와서 수도를 지켜주고 대신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군이 전선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지금 휴전선 근처에 배치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이 뭐냐면, 지금 워낙 이제 러시아의 뭐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자폭들은 공격을 우크라이나 키이우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켜주는 일종의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 대공 자산들을 배치하는 방안. 그 세 가지 방안이 최근에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 방안도 잘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럼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 일종의 안보적 담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일단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네네. 병력을 보내야 되는 그럼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프 군대가 지금 이제 뭐 휴전하게 되면 일종의 휴전선이 생기겠죠? 거기 영프 군대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과연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일까? 나오는 안들이 보면 계속 의문점만 생기는 안들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군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 우크라이나에,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뭐 상호 방위 협정이라든지 뭐 나토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시작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꺼냈지만 뭐 우리나라도 휴전하는데 한 뭐 2년 넘게 걸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말처럼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제 이게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중재안에 과연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계속 그냥 우크라이나 도와주면서 싸울 거냐 고민에 빠지겠죠. 그래서 말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막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고, 뭐 누가 버터도 훔쳐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전시 경제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좀 경제 성장률이 나왔지만은 이게 후기로 가면서 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러시아 입장도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걸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의 경공업이 이렇게 취약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물론 이제 러시아도 세계적인 방산 대국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냉전 전에는 뭐 무기체계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을 다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때는 또 그런 공산당 체계였으니까 가능했는데, 러시아로 바뀌면서 그런 좋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방의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품질의 무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막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 만들어낼 능력도 안 되고 지금은 상황이. 전쟁을 사실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무기체계든 간에, 무기체계는 뭐 기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군에서 이제 적합 판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성숙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 조건에 버텨야 되는 반도체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러시아 그런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쓰는 반도체를 자꾸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갑자기 미사일이 엉뚱한 데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제재를 피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더 지금 병력을 갈아넣어야 될 상황이고, 심지어는 잘하면 또 이제 추가 뭐 모병이 됐든 아니면 최악의 수로 이제 징병이 됐든
이걸 올해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이제 경제를 돌려야 될 젊은 남성들이 모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징병제로 가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푸틴에 대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또 멈춰지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할 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더 끌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어느 정도 포기는 해야죠. 근데 그 이 포기의 결과가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현 전선에서 멈춰버린다? 그럼 쿠르스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쿠르스크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그냥 던져줄 거냐? 아니면 쿠르스크를 찾아온 대신 피 흘려 얻어낸 영토를 그만큼 줄 거냐? 이것도 사실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의 휴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휴전 협상 두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비슷할 겁니다, 이것도 아마. 협상에 있어서 뭔가 또 안 맞으면 서로 공세할 거고, 그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거고, 이런 일들이 향후에 트럼프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종전 관련된 추이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제 미국은 개입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K방산 입장에서는 뭐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아,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은 아니지만 네. 올해는 제가 이제 K방산 전망하기에는 올해는 중동이다. 아, 중동. 네, 중동이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언론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우디도 지금 K2 전차를 뭐 소량이든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016, 17년에 사실 사우디가 우리나라에서 그 K9 자주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비호 자주 대공포 이런 거, 비호 복합 뭐 이런 것도 이제 대규모로 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K9 자주포가 이제 당시 이제 그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합쳐서 이제 파워팩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제 파워팩을 썼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뭐 이 세계 뉴스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빈살만 되면서 왜 튀르키예에서 그 사우디 대사관에서 그 사우디 언론인을 죽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이제 K9 자주포 수출이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카타르에 우리가 이제 육군 K9 자주포, K2 전차 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부대를 구성해서 가서 뭐 현지 훈련도 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조만간에 또 UAE도 갈 예정인데, 이렇게 가는 게 물론 이제 연합 훈련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세일즈 겸 프로모션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아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올해는 이제 중동 쪽, 그래서 뭐 지금 화력으로 얘기하면 이제 K9 자주포, 천무, 그 다음에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도 중동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SM은 이제 양산에 들어가지만 당장 이거를 뭐 만들어서 지금 해외에 수출할 여력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미사일전을 받고,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 뭐 UAE 이런 나라들 이미 천공투를 우리한테 수입해 갖고, 이제 그보다 조금 높은 한 고도 5, 60km 유격할 수 있는 LSM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은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이 지금 이제 다시 기지개를 다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이나 나토 차원에서도 야, 이제 우리 웬만하면 우리끼리 좀 하자, 이런 영향이 좀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조금 좀 물이 빠지고 있지만, 반면에 중동이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우디나 중동 입장에서는 그 어차피 거기는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가 있다 보니까 중국 거도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K 방산을 찾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특별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쪽, 특히 전투기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중동 그게 있습니다. 환장하게 만들어요. 이 파는 사람을 거의 미치게 만들어요. 그럼 케이스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요. 상당히 많이 봤는데, 프랑스나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런 애간장을 많이 이제 당해본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방산업체, 특히 이제 중동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이 중동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약서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금이 돼야 이게 발효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항공기 쪽은 좀 이제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 이제 UAE도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계속 막 태클 걸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을 걸고 하니까 안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제 이제 뭐 젠 35 이런 것들 막 보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상 장비 수출할 때, 왜냐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미정부의 허가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팔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이미 이제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제, 물론 이제 사우디나 UAE 오일머니가 상당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제, 유럽제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후 정비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너무 폭리를 많이 취해가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게 뭐 미국, 유럽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UAE나 사우디나 다 왕정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 무기 도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의 커미션을 받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착복을 하고 이제 자기 돈처럼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나 UAE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방위 산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뭐 석유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키운다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방위 산업이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부 펀드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하는 게 보면은 좀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그런 방산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해요. 인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UAE도 그 중동에서 방산 보국의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그런 파트너로 우리나라가 또 제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돈은 일단 많잖아요. 돈 띄어먹을 가능성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얘기 나오는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5년 올해 좀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주시장이 안 좋은데 방산주가 계속 좀 괜찮을 것 같다. 반면에 이제 국산 항공기는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KF-21 수출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기 특히 이제 전투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당 국가의 공군에 전력화된 다음에 보통 많이 돼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KF-21은 좀 몇 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상 장비, 뭐 장갑차, 전차, 자주포, 뭐 다연장, 그 다음에 유도무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함정, 잠수함은 25년도 파란불을 이루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러시아도 힘들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가 사실 전쟁을 시작하고 한 1, 2년 동안은 작년까지도 러시아 경제가 좋았어요. 지표를 보면 엄청 나오고. 느는데, 네. 그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 초기에 군수 물자라든가 이 공장을 이제 민수 공장까지도 다 군수로 전환해가지고 돌리면 2, 3년 동안은 경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역시 어려움이 있고, 푸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이나 조금 좀 탈환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그렇게 미치는 장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좀 트럼프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적당한 어떤 타협선을 좀 찾을 공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 6개월 내 되면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쨌든 종전으로 가는 이런 그 경로로 트럼프 취임과 함께 이렇게 접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뭐 버터를 훔치고 그렇죠. 네, 막 네. 그런 생필품 가격이 너무 오르다 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트럼프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게 러시아 군인들이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약탈을 하는 거예요. 아, 민가나 이런 데 예, 가가지고. 그것도 무슨 예전처럼 뭐 금은 보석을 털고 뭐 공장 시설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핸드폰 뭐 이런 거 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그 방탄조끼를 입었는데 방탄조끼 안에 그 방탄판을 다 빼내고 거기다 훔친 노트북을 넣어가지고 대신 넣어가지고 이제 몰래 그 러시아로 네. 가져가려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침입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발전상에 좀 놀란다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이제 그 뭐 농업이라든가 이런 산업 또 네, 특별한 분야의 그 우위를 보이는 거기서 좀 외화 같은 것도 많이 획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번영을 이뤄놓은 부분에 시골 마을에서까지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러시아 쪽의 어떤 그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병사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빨리 좀 종전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빠르게 이제 친밀해졌는데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더 이상 뭐 협력할 것이 있을까? 앞서서도 원래는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외에도 이 군사 기술을 받기 원했는데 정황상 아직까지는 핵심 기술은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앞서서 이 러시아 경제, 이 전시 경제 때문에 단기간은 반짝했지만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한국이 또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하고 관계라는 게 사실 1990년 수교한 이후에 한러 관계라는 게 뭐 끈끈했죠. 한동안은 러시아가 차관 빌려간 거 갚지 못해가지고 그걸 뭐 헬기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한테 그렇죠. 네. 그 불곰 사업인가 해가지고 갚기도 할 정도로 서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에 한국이 이제 비전투 장비지만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특히 그 미국을 통해서 사실은 우회적으로 이제 포탄을 지원을 한 거죠. 한 50만 발.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을 우리가 풍산해서 이제 생산한 155mm 박격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50만 발 채워 넣는 거였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한국이 지원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라서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고 특히 그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더 스텝을 밟아 나가고 북한군이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투용 무기도 보낼 수 있다. 또 젤렌스키도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러시아에 묶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압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보여왔던 어떤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또 북한에 이제 핵심 기술을 이전한 뭐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결산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크게 아쉬운 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25번째 교역국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순위로 봤을 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한류 문화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청년들이 다 즐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랑 무관하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상대한테 그러고 공을 떠넘기는 거죠. 뭐 러시아도 한국이 더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러시아가 자중해야 된다. 북한군 파병 등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서로 간에 이제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인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그런 지역의 그 복구 작업을 일부 할 수는 있을 텐데 전후 복구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얼마나 그 전쟁에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나눠주거든요. 네, 네.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나토라든가 이런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벌어질 텐데 그쪽의 시장이 더 클 수도 있다.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렸으니까요. 그쪽 지역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한러 관계는 회복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